바로 모든 다른 미국인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그가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워런 의원은 사람들의 분노하고 있고 또 분노하는 데는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읽어지는 거죠. 워런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한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항마로까지 거론된 인물로 그동안 트럼프를 변덕이 심한 인종주의자 불량배, 조그만 수전노, 우리 수전노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었죠. 최고 통치자가 아닌 최고 사기꾼이라며 트럼프를 앞장서 공격했다. 그렇죠. 클린턴 전 장관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선을 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연설 내용 중 나만이 문제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자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건가 아니면 독재자 후보로 나선 건가라며 직격탄을 놨다. 그러니까 비유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날리는 거죠. 샌더스 의원은 특히 내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편협과 분열을 캠페인의 주춧돌로 삼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힐러리에게 힘을 실어준 말이죠. 이 말은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너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힐러리한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는 샌더스 의원의 처지에서 볼 때 민주당 경선이 조작됐듯이 나는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조작됐는지를 분명히 지켜보았다. 우리가 무역이라는 가장 큰 이슈를 고칠 것이기 때문에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합류할 것이라는 트럼프 연설 내용을 일축한 것이다. 샌더스 워런 두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지지 연사로 동시 출격한다.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사실상 대선은 또 이제 지도가 이렇게 또 그려지고 있다. 이게 지금의 이제 미국 지형이다. 우리 또 이 정도 사실만 알아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일단 문제는 그거죠. 우리에게 다음 시나리오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픕니다. 만약 진짜 이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나선다 해도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선거라는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도 사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맥락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이제 국방비 어떻게 다 충당할 거냐 이거죠. 국방비도 국방비야. 그 사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걸 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나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제 변화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부디 미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글쎄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장담할 수도 없고요. 답답합니다.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있죠. 원전 정말 JTBC 뉴스고요. 보시면 또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드도 사드지만 월성 1호기 제기동 2달 만에 또 멈춰. 자, 그러게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데 여기도 또 새 거를 짓는다는 것도 자, 7월 22일자 저녁 8시 46분짜리 기사입니다. 이건 동영상이 있네요.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볼게요. 글로 보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소리를 좀 줄이고. 원전들이 거의 오래됐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고리 원전이 안전하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데 됐다 그냥 읽게. 예? 체험학습 같은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세웠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자 월성 1호기 제기동 2달 만에 또 멈춰 이겁니다. 수학여행 비슷하게 가서 또 이런 거
괜찮다,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뭐지 발전되는 뭐 국가 이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예. 근데 지금 현실은 이렇다 이거죠. 월성 1호기 제기동 2달 만에 또 멈춰. 오늘 22일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5월 냉각제 압력 조절 밸브가 고장나 멈췄다가 다시 가동된 지 2달 만입니다. 월성 원자력 본부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방사선 유출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한 기사고요. 뭐 필리핀서 뭐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 한 기사인데 자, 그 전에 이제 또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월성 원전 안전 상태에 대해서 이제 경북 주민들이 어떻게 보였는 건지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덧붙이기 뉴스로 한번 경북일보에 있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이게 7월 12일 날 있었던 겁니다. 7월 12일 날. 안전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제 이분들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니까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눈 겁니다. 보시면요. 제목 보이시죠? 월성 원전 안전상태 사용 후 핵 원료 저장 현황 논의 뭐 이건데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원전 특별히 지진 관련 간담회 이렇게 가도 모임을 가졌다 이런 거죠. 또 지역신문 보면 또 자세한 것들 이런 것들 있는 게 또 지역신문의 매력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신문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거는 전 동의합니다 진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수섭은 지난 8일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월성 원전 안전상태 및 사용 후 핵 원료 저장 현황에 대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월성 원전으로서 월성 원전 안전상태 및 사용 후 핵 원료 저장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몇 년간 잦은 지진으로 원전이 소지한 경주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해양 활성화 단층 조사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마련을 건의했다. 네. 또한 위원들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식 저장고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는 시민들의 우려를 원전 측에서 전달하고 안전성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완벽한 안전 관리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요구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가 해결되었다라고 보긴 했는데 일단은 그 시작은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요구했다라는 기사까지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움직이진 않는다. 아예 반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주민들의 진짜 불안감을 해결해 줄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설립하려고 하는 그 원전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리의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전 상태도 중요하지만 쓰고 남은 핵 원료에 대한 원자력, 폐기물 처리도 잘해야 된다. 본전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스토럼툼이 체내에 머무는 기간이 30년이고 뼈에 축적되어서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세슘이나 요오드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안전하다. 일본에서 똑같은 정부 측반응. 그렇죠. 예, 이런 아쉬움도 그리고 유리딱새님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 시원하게 딱 뭐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의 제스처? 그냥 그런 정도만 머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한편으로 또 아쉽기도 합니다. 또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고 우리 그쵸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가 보인다. 이것도 그러한 징후로서 읽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론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의견인 거죠. 말 조심해야 되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니까 또 함부로 말을 하면 또 안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가 청년 시사다 보니까 하루하루 키워드 청년이라고 검색할 때 어떤 기사가 있는지 오늘은 한 3편 정도를 간추려봤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괜찮은 거 3편 정도를 이제 간추려봤는데요. 좀 답답한 것들이 있었어요. 오마이뉴스고요. 자,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플러그로 이제 슬로건으로서 시작된 이 신문. 개인적으로 오연호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네, 그분은 낸 책도 좋아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들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자, 7월 15일자 기사였고요. 청년수당이 아편이라고, 그러니까 청년수당 아편. 네. 이런 기사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요즘 청년 정책 중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수당,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먼저 개념부터 잡고 우리 그게 아편인지 마약인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휴학생,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 있는 자는 청년수당이 제한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에서 2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현재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여당 새누리당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포퓰리즘이다. 정치적 쇼다. 이거죠 한마디로. 뭐 어떻게 말하냐. 온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청년 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명백한 포퓰리즘 복지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인재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다. 뭐 이분들의 의견이니까요. 뭐 하여튼간 그래도 과연 돈 50만 원하고 100만 원 주는 게 어떻게,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건지. 글쎄요, 학원비라도 주는 거. 와, 너무 세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아이고. 과연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일까 보겠습니다. 포퓰리즘은 라틴, 진짜 이 기사 쓰신 분이 진짜 아주 맘 먹고 쓴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맘 먹고 네 말이 맞는지 하나하나 해보자 이거잖아요. 너 한번 진짜 싸워보자 이거니까. 그래. 포퓰리즘, 그럼 포퓰리즘의 사전적 정의부터 내가 한번 논해보겠다 이거니까.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퓰루스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즉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라는 뜻으로서 민주주의의 뜻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으로 되풀이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남겨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넌지시 말하는 거죠. 포퓰리즘에는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이 있다. 그러니까 싸그리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갖고 이제 부정적인 인식만 주지 마라. 좋고 나쁜 게 있다 이거죠. 좋은 포퓰리즘은 포퓰리즘 본연의 뜻을 쫓아 대중의 뜻을 따르고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나쁜 포퓰리즘은 정치인이 대중에게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무모한 정책이다. 청년수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연금이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의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또 올라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청년수당과 노인연금은 청년과 노인, 즉 대중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실행 가능성이 유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불가능한 공약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나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네,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알긴 하는 건지, 양귀비꽃이 지고 열매가 열 때, 초록색일 때 채취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예전에 전쟁도 일어났고, 그렇죠? 아편 전쟁 유명했죠. 중국에서. 네네. 심지어 10여 년 전만 해도 럼이나 라든지 그런 감기약에 그런 성분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예전에 지금 우리가 대마초라고 하는 것도, 대마초는 지금 이제 불법화되어 있지만 대마초 같은 그 삼배 옷 있잖아요. 대마에서 나는 그 삼배, 그것이 우리가 옷으로 입었던 그 재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하튼간에 이렇게 또 비판을 딱, 정말 이분 진짜 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 잘 쓰시는 분 같고 좀 지식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마음먹고 쓴 글이라 이게. 정치인은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의 뜻이라 해도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중의 뜻이라고 해도 국가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이라면 반대할 줄 아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브렉시트가 그 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그 뜻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면서 정치인의 역할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수당, 청년 프레임에서 벗어나란다. 그러니까 청년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우리가 틀이라고 구조다. 그리고 가둬놓는 사고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으니까요. 청년수당이 포퓰리즘한 여당의 공세에서 벗어나려면 청년수당을 청년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 지원한 것이 아니다. 손자를 둔 할머니, 자식을 둔 아버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대학생의 평균 용돈은 38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한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에게 받는 학생도 있다.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하루에 2, 3개씩 알바를, 2 내지 3개씩 알바를 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의 용돈 부담 역시 덜어준다.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직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청년 수당 또는 청년 배당은 많지는 않지만 작은 안정망이 된다. 그렇게 취직한 청년들이 미래에 내는 세금으로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청년수당이 청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청년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청년수당이 빛을 낼 수 있다. 청년수당의 용어를 바꾸는 것을 통해 청년에게 국한된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건 제안이네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포퓰리즘이다. 청년수당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니까 저도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수당을 청년이라는 이미지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프레임은 좀 벗어나서 수당이라는 의미와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정말 기사 잘 썼어요. 감사하고요. 땡큐. 이런 기사는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가 언론을 또 모든 언론을 다 욕하면 안 돼요. 잘 쓴 기사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네, 데일리 한국에서 이제 우리 이제 청년 문제 또 이제 다뤘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연합뉴스 또 기사, 오늘 연합뉴스 기사 많이 보네. 청년수당 3포 세대 고충 탈북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 7월 20일자 기사예요. 7월 20일자 하루에 하루씩 청년이라는 기사를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청년이란 말이 키워드로 오르길 바라면서 한 꼭지씩 한번 다뤄보자. 청년이란 문제 어떻게 기사가 읽히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탈북보다 취업이 어렵다. 오직이나 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됐겠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이하 청년 수당 신청서에서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이른바 3포 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래서 서울에 사니까 이것이 논의가 되는데 아직 지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한테는 꿈의 이야기죠. 그죠? 과장이 좀 심한 것도 있는데 일단 눈길은 끌잖아요.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한번 또 읽어봅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청년수당 신청자 6,300여 명 중에 20대 후반 탈북자 A씨도 포함됐다.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A씨는 신청서에 아르바이트를 탈출해 자리를 잡는 것이 탈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 같다며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 어학과 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고 적었다.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탈북했던 사람이구만. 그렇죠. 탈북을 했었는데 탈북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네요. A씨는 탈북 뒤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던 중 청년수당 시범사업 소식을 듣고 지원서를 냈다. A씨 말고도 신청서에 담긴 서울 청년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20대 중반의 B씨는 기능올림픽, 가구 부분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는 우수한 기술의 보유자다. 현재는 임시공간에서 나무로 만든 자신만의 소품과 가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B씨는 재료비와 임대료를 대기 위해 시간을 쪼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며 공간이 좁아 재료를 쌓아두는데 한계가 있어 제품 개발이 더디다고 토로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온전히 이제 집중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게 힘들다. 더디다. 이어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창업활동을 해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청년 창업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중반 C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본래 꿈꾸던 진로를 접어야 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쳤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사연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씨는 경비직으로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 경비 교육 비용을 댈 경제적 능력조차 되지 않아 취업 실패를 거듭했다며 취업에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가리켜 벼랑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마지막 방주라며 간절함을 나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편이다, 정치적으로 해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20대 후반 야간 돌봄 교사 D씨는 격리, 회계 분야로 이직을 꿈꾸고 있어 청년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면 교재나 학원비를 마련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희망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씨는 스펙을 쌓느라 아르바이트까지 할 시간도 없는 터에 동국정 대신 취업에 집중할 수 있으려고 기대했다. 그러니까 어제 읽은 기사 중에 그렇죠. 거의 대략 6만여 중에 45%가 공무원 취업 시장에 있다. 40%라 했는데 이게 통계청의 자료였으니까요. 정확한 수치.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증가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된 정도가 그거면 비공식적인 통계면 더 크다라는 거죠. 거의 3만 명 이상, 50%가 한 3만 명이 정도니까 3만 명 이상이 지금 다 공무원 시험에 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실패하면 다시 취업 세계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취업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이 또 공무원 시장으로 진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 레미레자블의 그렇죠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50% 100%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이게 이러면서 또 그리스 사태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문제에서 좀 청년 문제를 단순히 한 현상으로 신드롬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청년들의 정신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선거 때는 제발 표 좀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디테일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죠. 특히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이 주체가 돼서 자 청년수당 신청자 6,300여 명 평균 나이는 만 26.4세 가구건강보험 평균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83,011원 지역가입자 7,920원으로 조사했다. 가구소득으로 바꾸면 직장가입자는 268만원 지역가입자는 20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이들의 사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소득 수준 및 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 최종 지원 대상자 3,000명을 산정 올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한 데다가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 취소까지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 추후 진통도 예상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쉬운 게 없고 우리 또 딱새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면 레미레자볼의 현상과 지금이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이 중요하다. 저 사람들이 빵을 못 사서 굶고 있다. 빵을 못 사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그런 말을 먹어달라. 그리고 또 누가 그랬죠? 쌀을 못 먹으면 쌀값이 비싸 쌀을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해서 한동안 빈축을 샀던 분이 계셨죠. 정말 시대 파악 못하는 거죠. 시대 파악을 못하는 거죠.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도 있다. 그들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을 생각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왜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됐겠습니까? 단순히 곡성이라는 영화가 유행했기 때문에 유행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행어는 그 당시의 세태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뭐가 중요한디? 진짜 뭐가 중요한디? 할 말은 그 말밖에 없으며 정말 이제 뭐가 중요한디? 이거 역시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마지막 청년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123억. 네.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사 이분들 파이낸셜 뉴스에서 7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오후 5시 23분자 123억 예산받아 157명 채용 청년 일자리 정책 속빈 강정 잘 돼야 할 텐데 네, 그 개그가 보고 싶다. 그렇죠. 진짜 개그맨들 그런 개그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또 촉구합니다. 개그맨들한테
작년 14개 부처 57개 사업 추경 포함 예산 총 2조 1천억 참여자 저거 성과는 미미 세대 간 상생 고용 대표적 목표치 6천명의 2.6%.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역 사업 등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들이 헛발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천명의 청년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123억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채용 인원은 157명에 그치는 등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끌어왔지만 정작 참여자가 부족한 탓에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일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부처가 57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총 2조 1113억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겁니다. 우리가 원래 한 나라의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국회의원들의 그 결정이 있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받아야 되는데, 급박하게 했을 때 이제 국가행정부에서 추가 예산 경정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나중에 한번 추경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서 정확하게 우리가 또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끌어왔다는 거죠, 이 돈을. 19일 정부와 국회 예산처의 정책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처에서 57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2조 1113억 원이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신청하는 거 맞죠? 그쵸? 추경이 그거죠,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맞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해 그러니까 12월까지 해서 그걸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부로 집행하다 보면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 그걸 추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끌어왔다라는 거죠. 끌 수 있는 건 다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봅시다. 2조 1113억 원. 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직접 일자리는 3,164억 원, 직업훈련 8,031억 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고용 서비스 3,078억 원, 고용 장려금 1,815억 원, 창업 지원 4,951억 원. 이것이다.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고용 대책까지 고려하면 20개 부처, 청 해서 139개 사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거죠. 이것만 봐도요. 그쵸?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최대 1인당 연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이 그 대표적이다. 예정처에 이런 걸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이게 궁금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과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고 대학 졸업해서 막 이런 하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이 기사를 알고 있었을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까? 정부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걸. 진짜 당사자인.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 이 기사 보기 전까지 이런지를 몰랐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정치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실제 채용된 인원은 157명이다. 불가하다. 정부 목표치 6,000명의 2.6%. 그러니까 6,000명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157명은 진짜. 이뿐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에 연수 단원을 지급해주는 예술 양성 사업에도 45억 6,800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관련 취업률은 3.4%에 불과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취업률 30.3%, 항공 전문 인력 양성 22.4%, 해외 산림 인턴 지원 14.3% 등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부처별 중구난방식 일자리 정책은 재정 효율성도 떨어뜨렸다. 전액 추경으로 편성된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은 총 123억 3천만 원의 예산에 투입됐지만 18억 700만 원만 집행되면서 전체 예산의 14.7%만 썼다. 아,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다. 이거 하나의 기업을 차릴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진짜? 이 정도 돈이면? 그 기업 차려갖고 청년들만 일자리만 만들어줘도 6천 명이 어디야?
부처별 중구난방식 일자리 정책은 재정 효율성도 떨어뜨렸다. 전액 추경으로 편성된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은 총 123억, 읽기도 힘들다.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18억 700만 원만 집행되면서 전체 예산 14.7%,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집행률은 69.9%와 해외 취업 지원 95.3% 역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다 쓰지 못했다. 또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지원과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은 도입한 지 1년 내지 2년도 되지 않아 올해 폐지되면서 세금만 낭비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가 300만원, 정부가 취업지원금 300만원, 또 기존 정부가 기존에 줬던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금 등 300만원을 청년에게 줘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1만 명을 목표로 한 이 제도에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기업은 489곳, 구인 인원은 805명으로 참여율은 8% 남짓에 그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으로 평가하기 이르다며 기존 인턴제를 기업 위주에서 청년 위주로 전환한 것으로 취지를 고려해달라. 아니, 정말 제가 지금 청년 시사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 시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청년 일당 배당에서 단 50만원 주는 것도 뭐 50만원 100만원도 아니죠. 이제 50만원이죠. 50만원 주는 것도 서울시에 이제 어쩌면 지방자치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50만원 주는 것도 청년의 뭐 정신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일에서는 차라리 이 돈을 청년들한테 줘봐봐요. 청년들한테 뭐라도 하지. 어디 탑골공원에서 새우깡 팔아는 이야기 하지 말고. 새우깡이라 갖다 팔면서 청년들의 의식 수준을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한 명당 진짜 50만원씩만 줘봐요. 50만원, 50만원, 30만원씩만이라도 좋아요. 30만원씩이라도. 이 돈으로, 이렇게 많은 돈으로 이렇게 할 돈이면, 할 돈 있으면, 할 돈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돈이면 지금 청년들 취업 못해갖고 하고 있는 사람들 30만원씩만이라도 줘봐요. 30만원씩이라도. 전기세라도 좀 내게, 아니면 핸드폰 값이라도 좀 내게. 뭐라도 하지. 그 돈이. 아이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져요. 청년들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아, 죽을 각오를 해라.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면 진짜 죽어라예요. 죽어라. 너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분이에요. 상황을 모르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죽어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보고 죽어라 하고 있어요. 죽어라고. 단군이를 이렇게 공부하는 세대가 없대요.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업에 이렇게 하는 세대가 없대요. 근데 죽을 각오로 뭘 얼마만큼 해야 죽을 각오가 되는데요. 얼마만큼.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정말 갑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뭉치는 부분까지 전인 건데, 전 정보 비판, 잠깐만요. 저희 음악 잠깐, 마음의 힐링 음악 하면서 3부 준비하겠습니다. 관행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진짜 청년들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청년 대표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청년 집회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뭐 항상 힘나죠. 청년 대표들이, 국회의원들, 청년 대표들이 나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 교류청을 만들고 해서 이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본 당사자들, 이 청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냐 이런 것을. 배고파버린다. 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좀 휴식 5분 휴식. 네, 음악을 올려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곧 점심시간이니까 또 기운을 내고. 나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꼭 시간이 넘겨요. 그래도 음악을 좀 한번 들으면. 그렇죠. 네, 음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계속해서 유튜브 여러분 계속해서 발음 듣고 있네요.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민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진행했던 걸 잠시 멋지고 고민이 있다는 거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들어주는 게 제 방송 취지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알으셔야 되는 게 법적인 자문이나 뭐 아니면 의학적인 거, 뭐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식도 얇을 뿐더러 그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 좀 그런 점은 숙지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거니까요. 또 채팅 같이 오시는 분들이 그 같이 또 한번 남의 고민이긴 하지만 이걸 해결함으로써 자신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구나에게 다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닐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심각한 것이 바로 고민이니까요. 그 고민이나 시제에서 또 소통의 의미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것이 또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또 역할이 아닌가. 공동의 문제,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공존 전략에서의 공동의 문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헛소리로 끝내버리지 말고 헛 고민이라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의 또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요. 오히려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강한 백정의 솔에서 소가 도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가 쓰러뜨릴 수 있는 것 또 모기에 의해서도 소가 쓰러지기도 한다. 우리 이 생각만 해봐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소한 것이 결국은 또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소한 것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동의하시죠?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목소리가 좀 다운되는데요. 뭐 이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좀 더 기운 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예상했는데 항상 12시를 넘겨요. 근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또 신청을 해주시는 그런 또 열정이 있고 또 전 정말 감사해요. 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서 방송을 한다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제 3부 이제 2부 끝났고요. 1부 고민 어떻게 보면 고민 상담이 좀 앞부분에서 이루어졌는데 스피치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를 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뭐 하지만 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고 스피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지났다고 해서 제가 또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고 반복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못 들으셨다고 해서 너무 뭐 할 필요 없고 방송 뭐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기존 방송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이제 기간 만료가 있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삭제가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계속 제가 방송이 끝나면 이제 그 하루 안에 거의 대부분 7시가 되기 전까지는 올리는 것 같은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올리니까요. 그 게시판을 뭐 보고 보시면 되고 뭐 거기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주셔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것보다는 저희 아프리카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가 그게 좀 편하고 또
즉각적으로 소통이 되니까요. 쪽지를 남기셔도 되고요. 네네. 네, 유튜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결국 유튜브에 업로드된 것을 페이스북에 그 링크를 걸어놓은 걸까요? 결국 유튜브예요. 다 유튜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것을 읽고 있고요. 본래 취지가 바로 이 한국 현대사를 좀 이해하자. 한국 이거를 외국인의 눈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화면 바꾸겠습니다. 카메라가 편집 꽂았는데 고리가 잘 안 되네요. 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전화하는데 제가 움직이면서 쳤나봐요. 보이시죠? 네, 한국 현대사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이거 많은 부분으로 못 읽을 것 같아요. 아마 시간 관계상 11시 44분이라 지금이. 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5장을 보고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5장 1948년부터 53년 부분 해당되는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남한의 유격전부터 해서 읽을 듯해요. 페이지는 340페이지고요. 책이 있으신 분은 책과 함께 보시면 좋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이제 그냥 라디오를 듣듯이 청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남한의 유격전까지만 읽겠습니다. 남한의 유격전 한 챕터니까요. 간단하게 읽고 또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1948년 많은 부분은 좀 화려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현대사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고민 상담 듣고 또 이제 또 방송을 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좀 무리를 했더니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 좀 좋지가 않아서. 네, 남한에서 유격전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그거죠. 브루스 커밍스가 깔고 있는 주제가 항상 이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거보다 일찍 징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에서 이제 남한에서 유격전 파트입니다. 본토에서의 조직적인 유격전의 시작은 1000명 이상의 여수 반란군이 전라남도의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이미 산중에 있던 유격대 및 산사람들과 합류한 후인 1948년 11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이동이 한반도에서 무장투쟁의 시발점이 되었고 1945년 내지 47년 도시의 정치적 소요 및 시골 농민의 항거를 비정규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49년 초 CIA는 남한 유격대의 총 인원이 제주도의 수천 명을 제외하고 약 3,500에서 6천 명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은 주로 일제나 미제 소총으로 무장했으나 다수는 단지 몽둥이와 죽창을 갖고 다녔다. 식량과 기타 보급품들은 마을로부터의 징발이나 기부 또는 저장된 쌀에 도둑질로 충당했다. 미국 군사 고문단의 고문관들은 이들의 전반적인 전략은 북한이 장악하고 있으며 38도선 바로 북쪽에 있는 해주의 남조선 노동당 본부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생각했다. 60명으로 구성된 유격대 하나가 북한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향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또 다른 1000명가량이 남한에서의 임무를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미군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는 해방 이래 광범위한 좌익 활동 때문에 주목받다고 말했다. 이곳은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가 가장 강력했다. 일본이 농민들의 가장 심하게 착취한 곳이 바로 이 풍족한 미국 생산의 도들이었다. 미군정 초기 몇 년 동안의 공산당이 지도하는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이 재빨리 그리고 확실히 잘 조직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미국 대사관 부용사 2명은 1949년 초에 그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전라남도에서는 정부가 시와 큰 읍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발견했다. 도내 경찰서들은 하나같이 최근에 세운 거대한 돌담이나 높이 쌓아올린 모래 부대로 보호되었다. 경찰 지서는 모두 중세의 요새를 닮았다. 당국의 반란자들에게 은시처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 야산에 대대적인 벌목을 실시했으며 야간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도지사는 도내에 유격전으로 말미암아 1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들 중 다수는 당국이 유격대를 원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을을 소개시키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조사관들은 경상북도의 경찰과 지역 주민 사이에 상당한 악감정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대구는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매일 밤 통행 금지가 실시되었다. 고대 신라의 수도인 경주는 야산에 숨어서 마을을 자주 습격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횡행하는 산악지역이었다. 1949년 7월 경상북도를 조사한 한 미군 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소규모 공격과 매복이 이어지다가 가끔씩 대규모 공격이 감행되는 현상이 거의 모든 지역의 특징이었다. 경찰지서는 지붕까지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었으며 길이는 100m 이내의 나무는 모두 잘렸고 지역의 관리와 경찰은 밤이면 안절부절 못하며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야 했다. 외지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격대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읍을 장악하거나 산을 벗어나서 보호기지를 마련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밤에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을 불러내어 연설을 하고 신병을 모집하고 식량과 그 밖의 보급품을 확보했다. 경찰서 습격은 가장 흔한 활동이었는데 그것은 당시 국립경찰에 대한 증오심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좌익 가족에 대한 기록이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격대들은 소부대 단위로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이리저리 빠르게 이동하면서 공작을 했다. 24세인 홍순석은 한 부대를 지휘했다. 23세인 김지회와 그의 아내는 또 다른 부대를 지휘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특히 1949년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 유격대들은 보급품을 찾기 위해 마을을 닥치는 대로 공격해서 폐허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 사실적인 팩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해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월터 설리번은 외국 기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유격전의 사실들을 추적한 사람이다. 그는 1950년 초에 남한의 많은 지역이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테러의 먹구름에 뒤덮여 있다고 썼다. 유격대 지역에서 있는 수백 개의 마을에서는 마을 수비대가 집으로 만든 피라미드 모양의 움막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마다 귀를 고추 세우고 길고도 추운 불침범을 산다. 유격대들은 경찰에 잔인한 공격을 가하고 경찰은 붙잡힌 유격대원들은 고향 마을로 데려가서 정보를 캐기 위해 고문한다. 그런 후 경찰은 그들을 쏘아 죽이고 본보기로 나무에 매단다. 유격대 투쟁의 극도의 잔인성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유격대의 지구력에 이곳의 많은 미국인들은 당혹해한다라고 설리번을 썼다. 그러나 설리번은 연이어 남한에서는 빈부격차에 대단히 심하여 빈농이나 중농은 극한의 생존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가구의 농민 가족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대다수가 소작농이었다. 지주는 소작 생산물의 30%를 차지했지만 그 밖에 징수금, 정부의 세금과 여러가지 기부금이 연간 수확량의 48%에서 70%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뺏어가는 거죠. 1949년 봄 이승만은 정일곤이라는 일본군 출신의 젊은 대령을 급파하여 3,000명 병력의 토벌군을 지휘하도록 했는데 토벌군 중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정규군이었다. 정대령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하게 하는 통행 검문 제도를 실시했으며 마을마다 민간 방위들을 설치했고 마을의 감시탐에 죽창으로 무장한 보초들을 세웠다. 그는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무료로 징발하지 말고 지역 농민, 특히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했다. 3월 12일에 정일곤은 4개 대대 병력으로 지리산 유격대에 대한 전면 공세를 개시했고 1개월 내에 홍순석을 죽이고 김지혜의 아내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5월에 이르러 미국 대사관은 정일곤이 자기 위하 부대의 기강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해도 유격대를 토벌하는 데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으니 유격대 병력이 1949년 여름 내내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소련이나 북한이 남한의 유격대를 원주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1950년 4월 미국은 북한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북부 해안의 유격대에 무기와 물자를 원주했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유격대는 거의 100%의 그 지역에서 중단되었음을 발견했다. 38도선 부근을 제외하면 남한에서 소련제 무기의 사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대다수 유격대가 일제와 미제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유격대들의 분명히 도덕적인 원조 외에도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이 거의 없음이 드러났다. 남한의 유격전에 관여한 주된 외부 세력은 사실 미국이었다. 미국인들의 보통 1949년 7월 미군 전투부대 철수와 1년 후에 발발한 전쟁 사이에 의미심장한 공백을 인식하고는 왜 미국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방어하러 돌아왔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미국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 미국 고문관들은 남한의 교전지역 전역에 퍼져 있었으며 한국인 파트너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더 노력하라고 다그쳤다.
이 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여수반란 진압을 조직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제임스 하우스먼으로 그는 그 후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군부 및 정보 부대 간의 중개자로 역할하겠다. 그는 아칸소 촌뜨기 같은 언행뒤의 기술을 감추고 있는 교활한 공작원으로서 한국의 에드워드 랜스데일이라 하겠지만 후자와는 달리 시민적 행동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우스먼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군의 아버지로 칭했는데 이는 사실과 그다지 동떨어진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 장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공군령이 바뀔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1949년 9월 말 주한미 군사고문단 단장인 로버츠 장군은 유격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소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한국군과 협력할 보병 장교를 더 많이 급파해 줄 것을 워싱턴에 요청했다. 그는 맥카서 장군에게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병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38도선에서 후방으로 돌리고 있으며 관할 지역 내 유격대 일당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로버츠는 나중에 그의 표현에 따르면 유격대 운동의 중추를 부러뜨린 잔매정의 소탕작전으로 1949년 11월에서 1950년 3월 사이에 6,000명의 유격대가 사살되었다고 말했다. 4월 중순 현지의 내부 보고서들은 10월 1일 이래 죽은 유격대의 총수를 4,996명으로 밝혀졌으니 로버츠의 수치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1950년 1월 총 1만 2천 명의 조선 인민군 병사 및 유격대와 교전해서 813명을 죽였는데 아군의 손실은 51명뿐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이승만 정권이 거둔 하나의 절대적인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1950년 봄에 이르러 남한 87선을 명백히 패배시킨 것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유격대 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듯이 보였었다. 그러나 1949년 가을에 시작된 진압작전으로 유격들은 많은 사망자를 내어 그들의 활동 재개가 예상되는 시기에 더 이상 유의미한 작전을 재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과 조지 캐넌 양자는 내부 위협에 대한 진압 능력을 이승만 정권의 절제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였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미국이 지원하는 봉쇄 정책도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승만 정권은 또 하나의 국민당, 즉 소중국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프레스턴 굿펠로우는 1948년 말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치슨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격들을 빨리 소탕해야 한다. 모두들 한국이 공산주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약한 정책은 미국의 지지를 상실할 것이지만 그 위협을 잘 처리하면 한국은 매우 존중받을 것이라고 굿펠로우는 썼다. 1950년 5월과 6월에 유격대 사건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6월 초에는 최저 신기록을 세웠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접수된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15에서 30명가량의 소규모로 유격대 무리가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용하다고 시어했다. 그러나 월트 설리반은 자신의 관찰에 입각하여 유격대를 완전히 무찔러탄 낙관적인 보고들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운 날씨가 유격대 활동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고 따라서 정부 쪽이 1949년에서 50년의 동계 공세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도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한 챕터 간단하죠.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이제 목 관리 차원에서 좀 이제 프로면 이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도 멀리 뛰기 위해서 잠깐 한 걸음 쉬는 것도 멀리 뛰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거니까요. 오늘은 11시 55 벌써 11시 55분 정오가 됐네요. 지금 말도 막 버벅거리고 지금 좀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시간에 맞춰서 12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12시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제 고민 상담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좀 더 방송이 풍요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오니삼촌님, 유리딱스님 다 감사드리고요. 네네. 나머지 분도 새로 오신 분들 네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셨는데 또 죄송합니다. 방송을 좀 마칠 시간이 돼서 원래 9시부터 12시까지라는 기간을 정했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마라톤을 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마라톤 뛰고 장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또 많이 하고 어느 날 또 적게 하고 이럴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가지고요. 저는 할 생각이고요. 일부 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일부 좀 오버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민 상담이 주가 이러다 보니까 좀 된 거고요. 가능한 한 이 시간을 좀 맞춰서 제 컨디션 조절도 하면서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면 바로 미움이라고 하죠. 그 미움. 그 미움 역시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 미움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움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향한 미움도 있겠지만 내 자신에 대한 미움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방송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결국은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언정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같이 만나면 저는 그것이 좋은 방향, 우리 사이가 나아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바로 소의 걸음이 천리 간다는 마음, 그 마음 각오로 오버천리의 정신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임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새벽에도 와서 좋은 이야기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웃자고 제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는데요. 뭐 그 다 어쨌거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뭐 본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을 때 결국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이 있다. 아, 내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만 해주셔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작은 힘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힘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으면서 또 끝까지 이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소통문은 열려있다. 뭐 사소한 고민일정정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와서 함께 또 머리를 맞대면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오늘처럼요. 오늘 또 우리가 또 그걸 증명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증명하면서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봅시다. 바로 오늘이 바로 어제 죽은 자가 간절히 바라던 그런 하루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